뭘 오냐? 중국에서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은 만나. 지금 당장 만나.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죠. 미국은 만나자고 하고 중국은 만나기 싫다고 한다. 왜? 네, 달려있는 거. 중국은 여기서 곤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남에 응하고 할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여야만 여기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이익을 지킬 수 있다. 그럼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게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러 관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에는 중국이 러시아에 접근하려는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게 됐고, 이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는 중국과의 협력에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가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 중국의 협력을 꼭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입장이 된 것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푸틴이 형님 노릇을 했다면 지금은 시진핑이 형님 노릇을 하게 된 형국이라고 하겠죠. 그것은 쿠데타라고 부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물론 푸틴 대통령의 체면에 상당한 손상이 간 사건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대세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방 매체 또 우리 매체에서는 러시아가 싫고 푸틴이 싫고 중국이 밉고 시진핑이 밉기 때문에 러시아의 소요 사태가 있었을 때 야, 이제 쿠데타 났구나, 푸틴 너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박수를 쳐주고 싶은 기분이고, 그리고 시진핑 너도 봐라 임마, 이런 일이 벌어지잖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두 나라는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훨씬 더 전부 다 밀착 강화를 하게 됐고, 이제 곧 있으면은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함께 합니다. 상황은 유럽과 서방에서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압박을 할수록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적으로 밀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미국이나 유럽이 전면적으로 러시아나 중국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중국이 돕고, 중국을 공격한다면 러시아가 돕는 그런 형국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의 베이징 방문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 때도 아무 일 안 일어날 텐데 왜 오니? 이게 중국의 입장이었어요.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국무부 장관인 블링컨이었습니다. 근데 그 블링컨이 갈 때 어떤 식으로 갔냐면, 뭘 오냐? 중국에서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은 만나. 지금 당장 만나. 요청을 해서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블링컨이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환영 행사도 없었고 군악대도 없었고 그냥 공항에서 실무자가 나가가지고 담당 국장 나가가지고 블링컨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와서 그냥 회의한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이러이러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공동 발표도 있었느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서 어떻게들 잘 회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자세로, 마치 A사하고 B사 부장님들이 회의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들 해봐 하고 격려하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로 이제 있다 나갔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봐라, 우리가 이렇게 세단 말이야, 이렇게 그 자세를 한껏 높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국방부장이죠. 오스틴 국방부장이 그렇게 중국의 리샹후 국방부 장관을 만나려고 했는데 결국 거부했죠. 그리고 그 전에 비밀리에 미국의 CIA 국장, 번스 국장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의 CIA 국장이 비밀리에 베이징을 방문했으면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국무부 장관, 미국의 국무부 장관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갔는데 아무 결론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 옐런이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옐런이 갈 때도 와도 별 성과가 없을걸? 그랬는데 갔죠. 그리고 이제 기후 특사로 존 케리가 가는데 벌써 CNN이 보도를 했어요. 아무 성과 없을 텐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또 일설에 의하면 조금 있으면은 USTR 대표인 타이치가 이제 방문할 것 같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위급들이 자꾸 가는 거죠. 그리고 출발점이 된 것이 히로시마 G7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디커플링 아니고 디리스크야, 디리스킹이야, 미중 관계는 해빙될 거고 이제 우린 비즈니스 같이 할 거야 라고 한 데서 출발이 됐다고 보죠. 이거는요,
제가 볼 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미국은 만나자고 하고 중국은 만나기 싫다고 한다. 왜? 만나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이루어질 수 있는 어젠다의 결과는 중국에게 불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리한데 왜 만날까?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없는데 왜 만날까? 그건 중국이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코너로 뭐라는 것은 미국이란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이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는 첫 번째가 됐던 히로시마 G7에서 뭔가가 일어났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로시마 G7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IPEF에 의거해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나라들이 공급망에 이상이 생기면 이 모든 나라가 협력해서 대응하기로 했다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 맥락에 맞춰 생각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합의를 서방세계,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하는 서방세계가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취할 만한 조치를 대충 다 준비를 했고, 자 이제 만나,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푸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죠.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우리 옐런 장관처럼 아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압박에 몰린 사람은 내가 말이야 뭐 이렇게 가면서 우리 시진핑 주석이 나타나서 목에 힘주듯이 이제 그렇게 높은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한번 지켜볼 만하죠.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중국이 러시아에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증거를 못 찾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방점이 치명적인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럼 안 치명적인 무기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그 지원이 필요했을 겁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중국한테 더 많은 지원,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겠죠. 지금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수도 더 이상 러시아를 지원하면 나 수단이 많어. 히로시마 G7에서 우리 다 합의 봤어. 이제 이런 스탠스일 것이고요. 중국은 여기서 더 압박을 받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남에 응하고 할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왜 오키나와가 갑자기 이렇게 부각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중국은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나라와는 좀 그 스타일이 틀려요. 하나는 중국은 언제나 전략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움직입니다. 중화권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그래서 거상만보라는 말이 있어요. 거상, 큰 코끼리는 만보, 천천히 걷는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강대국은 갑자기 요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국 내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미국을 보고 같이 움직였던 동맹들도 이 갑자기 어떻게 된 판이야?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방향 전환을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사실 특별한 근거는 없어요. 근거라고 하면은 몇백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인데요. 일본이 오키나와를 점령할 당시, 그때 뭐 타이완이 오키나와니 이런 데를 이제 다 점령하고 했을 때 오키나와는 중국에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고 일본에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모두 이건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무력을 가지고 가서 침략해서 정말로 점령해버린 건 일본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중국적 시각에서 볼 때는 역사적으로 이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오키나와의 언어와 문화는 일본보다는 중국의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키나와 가라데라는 게 있습니다. 오키나와 가라데라고 하면은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가라데인데 형이나 스타일이 많이 틀리니까요. 그리고 오키나와 가라데에 보면 난파소림사의 동물의 흉내를 낸 호랑이 권법, 학권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런 것들을 보아도 오키나와의 문화적 영향은 주로 중국 대륙 쪽에 있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오키나와는 원래 우리 땅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것을 굳이 어떤 이슈거리를 삼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자꾸 타이완을 찝쩍거린다면, 타이완은 우리 영토인데 우리 중국의 땅인데 일본 네가 찝쩍거린다면, 그렇다면 원래 우리 중국의 땅인데 너희가 점령하고 있는 오키나와에 대해서도 난 그런 문제 삼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가로치고 우리가 한번 오키나와 점령해봐?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일본에게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오키나와를 만일에 중국이 손에 넣게 된다면 이것은 뭐 엄청난 이슈가 되죠. 우선 타이완을 점령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오키나와를 점령하면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길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남쪽에 있는 열도와 영토가 전부 오키나와에서 출발하는 중국 해군의 영향권 그리고 공군의 영향권 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북한 대치하는 것 같은 형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만들어지게 되겠죠. 세 번째로 오키나와에서는 아주 큰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키나와를 점령한다는 뜻은 미군과도 싸운다는 뜻이 되고 그 미군을 몰아낸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그 영토 분쟁은 대부분 어디에 있었냐면 압록강 두만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에 보면 작은 섬들, 섬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모래톱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중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로 중국과 조선 사이에 계속 충돌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지난 세기 말 1999년도 즈음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냐면 대부분 중국이 양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어느 나라에 매달려서 움직이기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상대는 글로벌 초강국이잖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크고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여야만 여기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이익을 지킬 수 있다. 그럼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게 뭐냐? 상대의 생각을 먼저 읽고 그들보다 먼저 한 수 앞서서 움직이고 나가야지만 우리의 안전과 이익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일본에게 휘둘릴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리얼한 현실을 깨닫고 그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